고백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징징댄다고 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몸은 계속 쉬고 싶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당장 쉴 수가 없는 상황. 우리는 일이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쉴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혹시 저 같은 일들 있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 전문의 김인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 교직원들 진료하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휴식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번아웃이 와서 이후에는 시간을 좀 떼어서라도 쉬어야겠다. 억지로 좀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네. 좀 유독 휴식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꼽아주신다면요. 이런 분들 특징을 몇 가지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본인의 가치를 성과나 성취로 주로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내가 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네. 본인의 이제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뭔가 약간 무기력해지고 충분한 느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일에 좀 많이 몰두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료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 불안한 걱정,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에 몰두하면서 성취감이나 이런 걸로 감정을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일종의 네. 일로 회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네.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에너제틱해요. 이런 일저일하고요. 모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가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가지 하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렇게 좀 해소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완벽주의도 좀 편히 쉬는 걸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완벽해야 된다. 그렇죠. 쉬는 것도 제대로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저거든요. 내가 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또 따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어떤 성취를 하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난 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쉽게 쉬지 못하고요. 또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모든 일에 이제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맞아요. 시간과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딱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쉬지 않는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네.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게으르거나 바쁘지 않은 거를 약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또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가만히 학교 갔다 와서 쉬거나 뭐 놀고 있을 때 너 지금 이럴 때야 가만히 있는 거를 못 보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성장하면은 뭔가 여유 있고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가 되는 것이 불안과 약간 죄책감과 링크가 돼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가만히 있어서 내가 긴장이 좀 풀어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충분히 즐거운 경험에 좀 머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생각을 고치면 행동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고방식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그런 생각만으로는 안 될 때 일부러라도 쉬는 연습, 약간은 강제로라도 쉬는 행동을 해보고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나 감정에 집중하고 그런 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행동부터 네.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살짝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신과에서 보는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잘 버티고 또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통 정신과에서는 자아의 강도가 높다. 자아의 강도가 높다. 네, 네. 가장 첫 번째는 감정 조절력이 좋은 것 같아요. 감정 조절력이 좋으려면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조금 분명하게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감정을 상대방이나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좀 조절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반대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감정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망스럽다, 좌절스럽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짜증 정도로 인식을 하고 화가 난다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화를 내게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언행을 하기도 하고 감정에 좀 많이 휘둘리게 되죠. 적절하게 조절된 맥락에 맞는 감정 표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좀 부족하면은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에 휘둘리고 아니면 너무 감정을 억압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엉뚱한 데서 이제 폭발적으로 화가 나고 억압된 감정은 사실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된 표현을 맥락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자기 정체성이 좀 다양한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 히렌치님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요. 일단 네. 이거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직업적 정체성이 맞아요. 가장 우선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에 네. 자신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연결된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견디고 실패와 좌절을 잘 견딘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이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취미로는 뭐 베이킹이나 뭐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멘토이기도 하고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통 한두 가지의 정체성으로밖에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진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저는 유명한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거대하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발버둥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한두 가지의 측면에서만 자기를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거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무너지네. 무너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기가 뭔가 성취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만 하시는 분들이 네. 퇴직하거나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다양하신 분들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좌절스러운 일이 생겨도 다른 역할에서 또 가치를 찾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완벽주의적인 분들 중에 이렇게 해야 한다. 꼭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 우리의 상사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어야 해. 사회는 공정하게 돌아가야만 해.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걸 이제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경직된 당위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현실에서 이 사고가 좀 틀렸다는 거를 깨닫게 될 때 굉장히 분노, 불안, 열등감으로 2차적인 어떤 감정적인 피해를 입게 돼요. 이런 당위적 사고랑 반대되는 게 선호적 사고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기를 바란다. 나의 자녀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훨씬 스트레스에 잘 적응을 하겠죠. 지치고 힘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교수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언급해 주신 그 자기 대상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 심리학이라는 제 심리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헤인즈 코엇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야기를 한 개념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평가를 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사람을 자기 대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자기 대상은 제일 필요할 때가 신생아 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욕구를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헤인즈 코엇이 말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산소처럼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멘탈이 부서졌다. 영혼이 부서진 것 같다. 나 다 털린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나를 이렇게 통합해주고 붙여줄 때 이 자기 대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거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어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감정을 판단하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는 사람. 아, 이거 되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자신감이 없었어. 그러면 너가 굉장히 힘들고 불안했구나. 너의 맥락에서 보면 네가 그런 생각을 했을 만해. 그냥 그거 자체를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죠. 아, 근데 그런 사람 정말 귀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자꾸 본인의 생각을 이입하거나 네.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막 섣불리 하는 조언을 거죠. 하거나, 네. 아니면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도 온전한 자기 대상은 아니에요. 너가 무슨 행동을 하든 네가 옳아 이렇게 네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이제 너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옳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되게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지만 행동을 마냥 지지하는 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옳아. 네가 무조건 맞아. 그쵸.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가 그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게 느끼고 생각했다면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지 너의 행동이 무조건 맞아는 아닌 거죠. 공감 잘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네가 맞지 하고 집에 가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쓴소리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편을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그쵸.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의 지금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밖에서 다른 아이랑 다투고 왔을 때 무조건 나의 자녀의 편을 들고 다른 아이가 나쁜 아이야, 너는 옳아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는 다퉜을 때 어떤 걸 느꼈어? 너는 그 아이와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가 그 아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살짝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는 식의 그러니까 편안하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살짝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이 자기 대상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을 조금 낮게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대상은 그 사람의 감정, 생각의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멘탈이 힘들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그런 분들 가까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의 자기 대상의 역할을 해주고 또 나의 자기 대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멘탈이 어려울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섣불리 조언하거나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뭐 상사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면 직장 때려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조언을 들으면 자기가 더 무능력하거나 게으르다고 느끼게 돼요. 더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섣불리 조언하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나. 내가 싫어서 거리를 두긴 하지만 모든 관계가 멀어질 때는 상실의 아픔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가해자와의 관계도 멀어질 때는 상실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떨어진 그 자리에는 공허함이 남거든요. 근데 그 공허함을 가지고도 다른 부분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공허함이 남고 불안하고 좀 외로운 느낌이 든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착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확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 번아웃이라고 하죠. 저는 제일 먼저 뭐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런 게 떠오르긴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친절하고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죠. 그리고 타인에게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서 타인의 요구를 이행하고 그 인정을 받는 걸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당신의 요구를 수용해서 다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 갈등을 느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요구가 있어도 거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누구누구 씨 이거 좀 오늘 좀 저녁에 남아서 더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절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또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왜 거절을 못하는지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거절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이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네요. 내가 왜 거절을 하는지 잘 모르고 거절을 할까 말까 몇 시간씩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들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안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식으로 자꾸 상대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분노가 일거든요.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관계가 또 망가지는. 지치지 않으려면요. 관계에서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좀 지치지 않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히릿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성인의 삶,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놀이라고 했거든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일은 여러분들이 생산적으로 하는, 창조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고 사랑은 사실 좋은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놀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일에서의 좌절을 견뎌내고 관계에서의 갈등을 버텨내는 좋은 에너지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즐거운 휴식, 즐거운 놀이, 편안한 놀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놀지 못한 히릿들 말씀 들었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조금 놀아보세요. 건강하게 말이죠. 자, 아쉽지만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